(2021년 7월) SF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민간 우주 여행의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성큼 다가선 우주 시대. 지구의 환경과 미래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먼 훗날에도 지구의 푸르름은 지속될까요? 모든 생명의 원천인 지구의 생명수는 미래에도 흐르고 있을까요? SF 콘텐츠로 본 물의 미래를 지금 만나봅니다. 금쪽 같은 제주물, 오늘 지식 물통을 가득 채워주실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삼준 대표입니다. 얘네들이 지구를 침공해서 인류 전체를 다 그냥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요. 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무서워요. 그 프레시워터, 그러니까 민물들을 합치면 요거밖에 안 돼요. 빙 하나 빙. 와, 충격인데요? 지금 뒤통수 누가? 저는 진짜 지금 배우는 아이들의 학교에 네. 교실에 네. 이 사진을 다 하나씩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정말. 아니, 현실을 사실 SF 그러면 뭐 다들 뭐 외계인, 뭐 시간 여행 이런 거 익숙하지 물? 이거 좀 뭔가 좀 매치가 안 되죠. 맞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UFO는 있습니까? UFO는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 SF 작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UFO의 정확한 뜻은 아마 아시겠지만 미확인 비행 물체거든요. 물체죠. 네네.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는 분명히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그 정체가 뭐냐? 근데 네. 정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외계인이 타고 온 거 아니야? 외계인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네. SF 작가들도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UFO가 거의 97, 8%는 착시 현상이라든가 심지어는 가끔 가다 운 좋으면 그 국제 우주정거장이 맨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요? 하루에도 우리나라 상공을 여러 번 지나가요. 그래서 저녁 어스름에 그 국제 우주정거장의 태양빛을 절묘하게 반사를 하면 어떨 때는 그 굉장히 밝게 이렇게 눈으로 보여 지나가는 게. 네, 이거는 그 앱도 있어요. 그 국제 우주정거장 요 트래킹 해주는 앱 깔아놓으면 요거 몇 날 며칠 몇 시에 지금 여기 지나가겠네 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그런 앱도 있어요. UFO는 네. 있는데 그 정체가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SF 작가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뭐 그것도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지만 오늘은 네. 이제 물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좋았습니다. 네네네. 네, 예. 궁금해요. 그 SF에 등장하는 물, 지금도 뭐 기후 위기 재난 때문에 네.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 SF 영화의 물 얘기를 다룬 거 제가 못 봤거든요. 네. 사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봤는데 네. 생각보다 적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렇지 할 만한 작품도 익숙한 작품도 꽤 있고 네.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SF 안에서도 되게 다양해요. 뭐 코미디 영화, 액션 스릴러 영화, 심지어 뭐 홍콩 무협 영화 중에서도 SF인데 물을 다루는 장면이 나오는.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좀 새로운 경험,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SF 소설 한 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소설 한 편을 보면 제이지 벨러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이 불타버린 세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불타버린 세계는 말 그대로
너무 그 땅이 메말라가지고 그냥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그 식수를 포함해서 생활용수를 구하기 힘들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러다가 점점 더 메말라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기저기서 막 불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한국어판 이제 표지인데 가운데 있는 게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출판됐을 때 표지 그림이거든요. 네. 보시면 이 언덕 위에 어떤 사람들이 저 밑에 내려다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좀 불에 막 타고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저 멀리 보면 이제 파란색 띠같이 보이는 게 저게 바다인데 바다. 네. 이 세계의 사람들은 저 바닷물을 증류시켜 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활 용수를 쓰는데 계속 바닷물을 퍼쓰다 보니까 해안선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바닷물 길러가는 게 너무 길이 멀어지고. 네. 그래서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이태리판 제목 저 표지 그림인데요. 보시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무서워요. 네,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금 제일 오른쪽 표지는 그 바닷물마저 없다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아니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저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소설이 단순히 뭐 물이 부족해진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나름 과학적인 또 근거를 깔아놨어요. 예, 그 어떤 거냐면 이런 그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우리 아마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 정도는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물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네네. 바닷물이 이제 그 증발을 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네.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이게 다시 이제 강물 그다음에 지하수 이렇게 됐다가 이게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식으로 계속 지구의 물이 순환을 하는데 이 벨러드의 소설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환경 오염 공해 물질들을 계속 배출하다 보니까 바다 표면에 이렇게 얇은 오염띠 같은 막이 생겨서 바다 표면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이 증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사이클에서 어느 한 부분이 딱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단순히 뭐 물이 모자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물이 점점 말라가고 쓰기만 하는데 보충이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예. 네. 이거 굉장히 사실 뭐 정말 저게 과학적으로 개연성이 있는지는 과학자들이 또 따로 얘기를 할 부분이겠지만 SF 소설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과학적 어떤 불길한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좀 이런 작품도 있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좀 메시지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와.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막 그 과학적 데이터로 막 얘기해서 지금 지구 환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와닿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소설이나 영화로 읽으면 그 글이나 영상이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잘 와닿고 공감도 되고 환경을 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공감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네, 네네. 그 사실 이 작품도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제임스 벨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 전에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태어나가지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그 일본군한테 점령이 되죠. 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하고 헤어져가지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아이고. 이 작가가.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뭐랄까 라떼 세대들 계시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태양의 제국이라고 혹시 너무 네. 알죠. 이게 바로 오른쪽에 그 영화 포스터거든요. 네, 네, 네. 아. 이게 이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참혹한 그 시절의 이야기. 그래서 참혹한 이 소설을 쓰게 되셨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개그맨들은 스티븐 스틸버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우리 심영래 씨가 그 티라노의 발톱이라는 영화를 예.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서 이제 저희도 출연해서 개봉한 날 딱 갔는데 옆에는 뷰라기 공원이 나와가지고 얘는 공룡 한 마리가 겨우 다니는데 수백 마리가 뛰어다녀서 네 아주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배동성 씨 거기 출연하셨었죠. 네, 네. 저도 출연했어요. 뭘로 출연했어요? 네, 좀 원시인이죠.
이거 우리나라 또 SF 영화사에 또 한 페이지 그렇습니다. 그러셨네요, 진짜. 가지고 계시는, 예. 근데 작가님 아까 그 예. 물의 순환 얘기하실 때 그 네. 물이 바다에서 수증기가 돼서 땅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지하수가 돼서 이렇게 다시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순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의 지하수가 거의 99% 이제 저희 먹는 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하수에 나이가 있다는 걸 혹시 아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저희가 삼다수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삼다수의 나이는 18년 살입니다. 예, 18년 산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제주도의 지하수는 15년 산이고요. 네. 가장 오래된 그 측정해서 나온 그 물 중에 가장 오래된 나이는 60살 된 저쪽에 이제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물이 그 물은 60살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무 아까워요. 오래된 60살이나 더 깨끗한 거예요? 아니, 어때요? 60년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진 않고 땅속에 있었던 게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우리가 그렇죠. 먹어버리면 그렇죠. 바닷가에서 나오는 우리 용천수 많이 보셨죠? 네. 바닷가 가면. 네네네네. 그러면 그런 건 한 살짜리도 있다고 하고요. 어. 근데 어쨌거나 제주도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서 우리 먹는 물로 되면서 15년이 평균 나이라고 하는 거를 좀 몰랐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기 너무 아깝다. 더 좋은 감사하면서 정보였습니다. 먹어야겠어요. 네. 이 벨러드라는 작가가 자기 어릴 때 경험도 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SF 작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이 작가가 다양한 시나리오로 좀 어두운 미래, 어떤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우리 인류가 진작 정신 못 차렸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좀 그 재난을 겪는 그런 상황의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깊이 와닿는 작품이 바로 이 불타버린 세계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뭐 우리 식수나 생활 용수가 점점 고갈돼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의 순환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좀 우리가 좀 잘 깨달아서 아까 뭐 저도 이 프로그램 보니까 뭐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말씀들도 많이 나누시던데 그런 거를 좀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새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물을 아끼자 가지고는 부족하고 맞아요. 물 아끼는 건 기본이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부터 어떻게든 가능하면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네, 네. 예,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다 자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소설 속 상상 이야기로 끝내야지 이게 정말 현실이 될 큰일 나죠. 정말 현실이 절대 되면 안 안 되는 됩니다. 네, 그렇죠. 일이죠. 네. 이 불타버린 세계라는 소설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참담하면 앞으로 들려주실 이야기가 얼마나 더 참담할지 정말 네. 마음의 준비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작품은 다들 아마 잘 아실 작품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불타버린 세계가 더 나쁜 상황으로 그냥 계속 가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을 묘사한 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요. 예, 이 작품 아시죠? 네. 봤죠. 네. 아, 진짜 여기서 물전쟁이었어요. 그렇죠. 봤죠. 네. 아, 진짜 여기서 물전쟁이었어요. 그렇죠. 봤네. 네. 봐놓고도 네. 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 보면 다 그 거의 뭐 몰골이 말이 아닌데 네. 어쨌든 물이 있어야 사니까. Everything is dependent on We oil. are killing for gasoline. world is almost out of water. Now there's the water wars. 이런 세상에서는 뭐 금이고 돈이고 다른 뭐 다 필요 보물 없어요. 재화 다 필요 없어요. 식량하고 물. 그 중에서도 물. 그렇죠. 그래서 물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제 악당이 그쵸, 네. 그쵸. 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네.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밸브를 좀 틀어서 물 좀 쏟아주면 네, 난리 다들 났-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지금 그러다가 한참 몰려 들어가지고 막 이제 본격적으로 받으려 그러는데 딱 딱 밸브를 멈추죠. 잠궈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야말로 정말 물이 가진 어떤 뭐 위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인간 사회에서도 이 정도면 엄청난 권력인 거죠. 다시 보이실 겁니다. 아마. 그러네요. 분명히 봤네요, 제가. 인간은
미래가 되면은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이나 금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죠. 물을 깨끗한 가진 물. 물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고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네네.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어떤 나라는 제가 정확하게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미의 어떤 나라들은 그 생활용수나 식수가 그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대기업이 그 권리를 갖게 되면서 물값이 대폭 올라서 국민들이 뭐 곤란을 겪는다 뭐 그런 사례도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SF에서나 하는 얘기지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사실 뭐 이 장면만 봐도 예, 물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가 돈 벌겠다고 바등바등 살 게 아니고 돈 많다고 뭐 10끼 먹는 거 아닌데 맞아요.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와. 대한민국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생수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생수 대신 콜라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맥주 그냥 먹는다는 콜라. 얘기를 들었어요. 네, 깨끗한 물이 없어서 네. 일부러 맥주를 만들어 먹는다.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름 1리터하고 물 1리터 파는 거를 비교해보면 물값이 더 비쌉니다. 그러네요, 현재. 진짜. 현재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네요. 그러네요. 물값이 더 우리 비싸네요. 이미 우리 벌써 곁에 비싸졌구나. 굉장히 그 생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중요한 건지 금방 체감할 수 있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고 맞아. 저 또한 그랬어요. 와, 와. 무섭다. 그 진짜 뭐 유럽의 어떤 나라는 맥주나 와인이 오히려 생수보다 싼 것도 있다고 네, 네. 하는데 예, 이게 엄청 뭐, 싸요. 근데 네. 맛있어요. 맞아요. 사실 자 그래도 우리가 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파란색. 네, 네. 정말 정말 아름답죠. 우주 비행사들이 본 지구는 정말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예쁘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특별히 바다가 많이 보이는 방향에서 이제 찍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아. 실제로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 물이잖아요. 네. 바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물이 많은데 뭐 저거를 민물로 이제 증류를 해서 마신다든가 그러는데 돈은 좀 들겠지만 설마 물이 고갈이 될까? 그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지구상의 이 모든 물들을 다 합쳐가지고 커다란 한 방울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물만 네, 물만 모으면 와. 다보다 클 것 같아요. 달보다 일단 클 것 같아요. 일단 여쭤보시는 거 보면은 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예. 여쭤보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맞는데요. 네. 작아도 그럼 얼마나 작을까? 작아도 얼마나 많이 작을까? 작기 때문에 그렇죠. 아, 선생님 왜 이렇게 답변을 잘하세요? 역시. 우리 네 심리를 좀 잘 파악해야 된다 이런 걸 네네. 네, 근데 문제의 답이 그렇게 알고 보셔도 사실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머 이게 진짜요? 저 밑에 영어로만 복잡하게 써 있는 게 뭐냐면요. 네. 미국 국립 지질 조사국 자료예요. 지구상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물을 다 합쳐가지고 한 방울로 만들면 요거밖에 안 돼요. 바닷물 다 합쳐도. 어머.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대부분은 이제 바닷물은 짠물이잖아요. 네. 우리가 못 마시죠. 생활용수를 그냥 쓸 수도 없고. 네. 이 짠물, 바닷물 다 빼고 민물만 넣으면 옆에 네. 거에 요거. 어머. 정말 눈물 한 그 방. 다음에 요 밑에 요거 보여요? 요거? 네. 점 하나 찍은 거? 요건 뭔지 아세요? 이 민물들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물? 지하수 빼고 빙하나 빙산 빼고 네. 강물, 호수물 같이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뭘? 이제 그 프레시워터, 그러니까 민물들을 합치면 요거밖에 안 돼요. 와 충격인데요? 이게 이제 이건 팩트라는 거예요. 과학이고. 지금 뒤통수 누가 얻어봐줘. 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 사실 아까 이제 진짜냐, 저거 가짜 뉴스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 분명히 이런데 저 물을 모았는데 어떻게 요거밖에 안 되나?
왜 저는 이해가 안 되냐면요. 예, 그 에베레스트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산이. 그렇죠. 그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더 지금 놀란 거예요. 지금 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은 이제 에베레스트도 9,000m가 안 되잖아요. 네. 8,800 몇 미터 정도 되는데 제일 깊은 바다는 이제 11,000m가 더 깊어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지구상에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제일 깊은 거고 지구상의 모든 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바다의 평균 깊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평균 깊이. 바다의 평균 깊이. 이것도 이제 심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깊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여쭤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m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구상 바다의 평균 깊이는 대략 3,500m에서 4,000m 정도 돼요. 꽤 깊네요. 예, 되게 깊은 것 같죠? 네. 근데 지구의 지름은 1만 몇천 킬로미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을 골고루 펴서 이렇게 바다 부분에다 바르면 그 깊이가 대략 3.5에서 4km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얇은 거냐면 사과하고 사과 껍질 있죠? 네. 이 사과 껍질보다 더 얇은 거예요. 사과 껍질보다요? 예. 지구로 따지면 지구로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단지 저 물의 3분의 1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격. 대부분은 짠물, 바닷물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막 흥청망청 쓰는 이 민물들, 강, 바다, 강, 뭐 호수, 저수지의 물 다 합치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도 물론 많이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이 그림을 좀 사람들이 많이 보면 심각성을 좀 그냥 직관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까 박진희 씨도 뒤통수 맞은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지금 배우는 아이들의 학교에 네. 교실에 네. 이 사진을 다 하나씩 걸어놔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정말. 아니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바뀔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지금 멍하더니. 자, 이렇게 귀한 물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물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학식으로 따지면 이제 H2O라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에다가 산소 원자 H2O니까 맞죠? 네네네. 산소 원자 하나 이렇게 있는 건데 요게 이제 고체 상태로 있으면 얼음이고 액체 상태로 있으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데 태양계에서 H2O가 있는 곳은 지구 말고도 또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표면이 액체 상태로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F 영화들을 또 보면요. 이 귀한 액체 상태의 물을 외계인들이 노리고 오는 그런 설정의 영화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뭐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이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오블리비언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이게 아마 2010 몇 년? 15년? 뭐 그쯤 됐던 것 같은데. The last Super Bowl was played right here. Jason, tell me it was a classic. Classic game. QB throws a Hail Mary. 이 영화를 보면 테트라고 하는 이제 극 중에서 외계인들이 이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그 외계인들의 우주선인데 얘네들이 지구를 침공해서 인류 전체를 다 그냥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하로 대피하고 나머지 인류는 다 사라지는데 이 외계인들이 그러면 인류를 그렇게 다 이제 없애버리고 나서 도대체 지구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냐 보시면 이게 바다잖아요. 그리고 위에 뭐 이렇게 거대한 기계가 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지금 바닷물 열심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톰 크루즈는 외계인한테 당해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구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주로 피난한 지구인 우주 식민지들을 위해서 지구의 어떤 뭐 이런 해수를 이용해서 바깥 우주에 나가 있는 지구인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걸 관리하는 뭐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다 쇠뇌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계인들이 저렇게 물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외계인들이 이렇게 소중한 지구의 액체 상태의 물을 뭐 가져간다, 뭐 약탈해 간다 이런 설정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영화도 굉장히 그 흥미롭고 여러 가지 논란이라기보다 하여튼 너무나 그 현대인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한 블랙 코미디 영화여서 미국에서도 뭐 몇몇 극장에서만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디오크라시라는 영화예요. Dawn of the 21st century, the Army began a top-secret trial run was prone to human error. See you in a year. And Joe slept slightly longer than expected. Half a millennium, to be exact. From Mike Judge, creator of Office Space and Beavis and Butthead. Oh my God! If you were the smartest person in the world, 이디오크라시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앞에 청한주의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는 뭐 재밌는 점이 일단 500년 뒤에 미래 사회인데 주인공은 어떻게 하다가 500년 동안 동면에 들었다가 미래 사회에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식수대에 가서 눌렀더니 뭐 저런 게 나와요. 퍼런 게. 어머. 녹색 같은 게. 네.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러니까 맛을 살짝 봤더니 자기가 그 원래 살던 시대에서 마시던 그 스포츠 음료. 물이 안 나오고 스포츠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니 이거 말고 저기 물 나오는 데는 없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물은 뭐하게? 그거 화장실에서 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마시려고 그랬더니 물을 마신다고? 맹물을? 그리고 마치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그냥 허허 웃고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500년 뒤에 미래 사회에 갑자기 농작물들이 다 시들어 죽어버려요. 뚝정이가 되고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500년 뒤에 미래 사회의 그 대통령이나 이 정부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뭔가 그거를 막 이리저리 아무리 알아봐도 이제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이 500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이 좀 똑똑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스프링클러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흐릿하지만 이렇게 뭐 물 뿌려지는 모습 보이는데 이것도 스포츠 음료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소한테 물을 줄 때도 스포츠 음료를 주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 개연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굉장히 좀 그 현대인들의 어떤 그 좀 또 그 블랙 코미디적으로 풍자하고 야유하면서 경고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 풍요로운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 소비재 이런 걸 흥청망청 쓰다가 보면 점점점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의 어떤 소중함을 이제 점점점 망각해버려서 나중에는 이렇게 물이 소중하다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500년 뒤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다 멍청해져 버린 겁니다. 주인공이 사실 원래 살던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아주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500년 뒤의 미래 세상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500년 뒤에 미래 인간들이 다 멍청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물을 줘야 된다는 이 간단한 사실조차도 미래 인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스포츠 음료 그거 먹으면 힘나잖아. 그럼 이게 뭐 만병통치니까 뭐 다 이걸로 다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를 묘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그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얼마나 점점 멍청해져 가고 있는지를 물론 뭐 멍청해져 가고 있는 면도 있고 안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경고하는 의미에서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했던 그런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봐도 우리가 또 좀 지금 다시 한번 좀 어떤 마음을 다잡는다고나 할까? 어떤 우리가 너무 흔하고 또 뭐 비싸지 않고 원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그것의 소중함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 각별하게 의식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뭐 이런 SF 영화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들한테 되게 그 물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스포츠 음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너 저렇게
맨날 스포츠 음료 좋아하는데 저거 봐라. 나중에는 물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멍청이가 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 네네네. 굶주린 아이들 이렇게 쟤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저렇단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유치원부터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정말 물이 이렇게 나중에는 없어져서 이런 걸 먹게 된단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머 양치질 할 때 함부로 틀면 안 되고 맞아요. 화장실 내릴 때도 그냥 막 내리면 안 되고 샤워할 때도 좀 아껴서 쓰고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영화는요.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라떼 세대의 얘기일 텐데 한동안 이제 홍콩 무협 영화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 영화도 여기는 이제 한자로 원래 제목이 현대 호협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소개될 당시에는 이 작품이 이제 동방삼협 2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던 작품이에요. 이게 아마 그 당시에 그 홍콩 여자 배우분들 팬 계시면 아마 반가운 얼굴일 텐데 그 장만옥, 매연방, 그 다음에 이제 양자경, 그 세 사람이 이제 좀 소시적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신인일 때 금성무도 여기에 나왔고. 네. 책받침 다 그 여배우들 책받침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선배님? 저는 브룩 시리즈 좋아했어요. 아, 네. 네. 서양 배우를. 네. 맞아요. 소피 마루소. 소피 마루소. 네. 그렇지, 그 이제 홍콩 무협 영화 대개 보면 이제 옛날 과거가 배경이거나 아니면 뭐 20세기 초, 19세기 말 그 정도가 배경인데 이 영화는 특이하게 근미래 사회가 배경이에요. 이 미래 사회가 디스토피아로 묘사가 되어 있죠. 지금보다 굉장히 살기가 힘든. 왜 살기가 힘든가?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물을 정수해서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어떤 기계의 특허를 가진 사람이 또 사회의 어떤 권력자이자 독재자 같이 군림하고 그 기술을 모든 사람들한테 좀 평등하게 이렇게 전파시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 세 명의 여자 호걸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영화도 보면은 충격적인 장면이 딸한테 물고기 그려봐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놨어. 어머. 돼지 코에 그냥 사람 얼굴에 세 다리. 심지어 다리까지. 어머.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강이나 시냇물에 이런 물고기라는 게 살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거야. 다리도 없고 이 지느러미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물고기가 옛날엔 있었지. 그러니까 이 영화 속 미래 세계는 사실 현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아주 먼 미래도 아니거든요. 근미래로 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뭐 강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오염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민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묘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물고기라고 하는 거를 생전 보지를 못한 거죠. 물고기를 못 보고 물고기를 그린다. 말로 배운다. 야, 이거 정말. 근데 저도 그런 좋습니다. 상상했어요. 왜냐면 그 북극곰 있잖아. 이제 멸종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북극곰을 나중에는 화면이나 옛날에 북극곰이라는 동물이 있었어. 하얗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허리 하얘. 시절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말로만, 책으로만 북극곰을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작년에도 저희 어느 수돗물에 네. 뭐 유충도 나오고 또 뭐 붉은 물도 나오고 막 이래서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생수 사다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다고 맞아요. 해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럴 저희가 수 있을 정말로 것 같아요. 상수도 관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 물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좀
자꾸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소중하게 그런 부분들을 아끼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소개해드린 작품들 중에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이 지구에도 소중한 물을 네. 막 이제 약탈해가는 뭐 그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흥청망청 쓰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바로 그런 외계인과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을 약탈하는 그렇죠. 그런 네. 아니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그럼 어디 가서 물을 약탈을 한단 말인가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이 표면에 존재하는 곳은 지구밖에 없지만 네. 지하에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제 과학적 사실인데 네. 지구보다도 더 많은 물을 품고 있는 천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목성의 달 중에 그 유로파라는 큰 달이 있습니다. 네. 목성에 이제 달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달을 4개를 꼽거든요. 뭐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유로파라는 달에 보면 지하에 물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토성의 달 중에는 또 타이탄이라는 달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하에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지구 바다의 평균 깊이가 3,500m? 예, 3,500에서 4,000.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얘기하면 3.5에서 4km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유로파나 타이탄의 지하에는 깊이가 100km가 되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요? 바다가. 오. 그래서 지금 뭐 나사라든가 이런 세계 각국의 우주 개발하는 곳에서는 당장은 이제 뭐 화성이나 이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행성을 우주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열심히 뭐 물도 물 액체 상태의 물이라든가 뭐 얼음이라든가 또는 생명체도 찾고 그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목성의 달, 유로파 같은 데에다가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지금부터 다 하고 있어요. 토성의 달은 목성보다 훨씬 더 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목성, 화성 다음이 목성이니까. 네, 근데 벌써 그것에 대해서 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바다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깥 환경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격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지하 바다가 고여 있었을 텐데 지구에서도 물은 이제 생명의 원천이고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유로파나 타이탄의 지하 바다에도 생명체가 있다면 지구에서 탐사선이 가서 그걸 막 뚫어야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오염시킬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사실은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뭐 오블리비온이나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SF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미래의 과학 기술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이제 좋은 SF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SF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래의 과학 기술이 우리 인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이나 뭐 우주관 같은 거를 바꿀 것인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좀 미리미리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SF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사실 오늘 말씀드린 작품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들로 몇 작품 골라봤는데 오늘 보신 작품들만 해도 사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예, 이런 걸 맞아요. 아마 알게 된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예, 앞으로도 뭐 SF를 통해서 미래의 과학기술 또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1세기 한 중반쯤 되면
그래도 우리가 살 때보다는 좀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에서 맞아요. 살았으면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정말 놀랬던 거가 뭐냐면 제주도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했던 감귤, 한라봉이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와, 이게 진짜 우리 제주도 것만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 좀 들고. 우리 저 강현님 네. 부탁드릴게요. 요거 있잖아요, 사진. 네, 우리 제주도부터 실천하면 어때요? 좋습니다. 예, 저희 네. 환경운동 하는 분들과 그러니까. 환경 교육을 네. 좀 체계적으로 활동하게 네. 저런 사진이라든지 자료들을 많이 인용해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보는 그 물들이 저렇게 작은 규모밖에 없다. 네. 다른 걸 알아야 좀 아껴 쓰고 네. 오염도 방지하는 데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오늘 소개해주신 작품들이 이렇게 미래를 예견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파란 하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경고를 저희가 정말 잘 숙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SF 영화와 소설 속 디스토피아 세상의 물 이야기로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신 박상준 대표님께 큰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 그리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애써주시는 오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